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호순입니다. 제가 강의는 파워포인트 여러분들 자료집은 받으셨겠지만, 일단 저의 주제는 자치분권 중에서 이 자치분권을 하는데 언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자치분권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언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 그가 위주로 제 강의를 드리고, 앞으로 지역의 언론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자치분권은 굉장히 힘들 것이다라는 그 주장이 깔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강의 순서를 보면 시대 변화와 지역, 우리가 이제 우리의 지역사회, 또 여러분들 이미 4번 강의를 들으시면서 지역사회와 자치분권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셨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사회에 그동안 일어난 여러 가지 변화와 그로 인해서 생긴 여러 가지 의식, 정체성,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언론과 미디어에 미친 영향, 이런 것들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근본적으로 우리 지금 이 한국 사회에 맞는 언론, 한국 사회에 맞는 지역 언론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순서로 지나갑니다. 요거 뭔지 보신 적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직도 있으신 분 손 들어보시죠. 아직 한 분 계십니다. 예, 가끔 제가 이 자치분권 강의 여러 군데 가서 강의하는데 가끔 아직도 이게 집에 있거나 차에 있다고 하신 분들 계십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엄마 차에 아빠 차 뒷좌석에 있었다. 지금 대부분 안 쓰시죠? 이제 지도가 필요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되셨나요? 내비게이션. 그렇죠. 내비게이션 덕분입니다. 내비게이션. 한때 모든 차마다 다 달려 있었죠? 근데 저는 최근에 떼버렸습니다. 귀찮아요. 아직도 내비게이션 차에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있으셔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내비게이션 단차 이제 살지 않습니다. 왜? 핸드폰으로 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그 차에 붙은 거 있으면 업데이트 해야 되고, 요즘 몰래카메라 계속 늘어나는데, 그런 거 일일이 업데이트 하지 않고 그냥 내비게이션 맞고 지나가다가, 찍혀가지고, 그 벌금 딱지 날라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요즘 사람들은, 이 지도나 내비게이션 대신 점점, 이런 스마트폰들을 이용하는데요. 어떤 게 더 제일 비싼 건가요? 그렇죠. 지금 100만 원 정도 합니다. 여러 가지 사양이 좋은 것들은 내비게이션 한참 팔릴 때 여러분들 아마 한 2, 30만 원 주고 사셨을 거예요. 전국 여행 도로지도 10,000원, 15,000원, 2만 원 했었습니다. 왜 싼 거 안 쓰시고 비싼 거 쓰시나요? 편리하니까. 어떤 점이 편리한 거예요? 쉽게. 왜 쉽게 가르쳐 주나요? 왜 도로 이 책은 쉽게 가르쳐 주지 못하고 이거는 쉽게 가르쳐 주나요? 제가 오늘 점심 때 우리 담당 직원께서 강의 확인한다고 이제 전화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걱정을 하시면서 잘 찾아오실 수 있겠냐고. 그래서 내비가 가르쳐 주는 대로 가겠습니다. 대화 끝. 그렇죠? 내비만 따라오면. 저도 남구청에 처음 와봤습니다만 전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내비만 믿고 오니까 저도 쉽게 찾아왔어요. 근데 왜 과거에 저 도로 지도책을 보고는 쉽게 찾아갈 수 없었을까요? 무슨 차이인가요? 굉장히 커다란, 둘 다 지도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둘 다 지도책입니다. 둘 다 우리나라 전국 지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차이인가요? 무슨 위치? 자기 위치. 그렇습니다. 화면에 있는 이 작은 화면에 보여주는 지도는 자기 주변의 지도만 보여줍니다. 내 핸드폰이 있는 주변에 100m, 500m, 제가 좀 넓게 설정하면 1km. 내 주변에 있는 지도를 보여주지, 내가 가지 않는 미국의 지도나 인천에 있는데 강원도 지도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나를 따라와서 내 주변만 자세히 알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도들이 필요 없어졌다라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작 필요한 지도는 세계 지도입니까? 대한민국 지도입니까? 내가 지금 있는 곳의 지도입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다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언론 문제에 들어가면, 그럼 이제 다시 그것을 언론에 대입을 해보면 됩니다.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세계적인 것도 알고 있고,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고 있나요? 제가 인천에 살고 있지 않지만 언론학자로서 각종 데이터들을 보면 인천 시민들은 가장 지역에 대한 뉴스를 모르고 살아가는, 자기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시민들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6분의 공통점 뭘까요? 대통령. 야, 이거 쉽게 알죠? 자, 그럼 1번은 맞히셨습니다. 또 그 다음 공통점은 뭘까요? 자, 우리가 지역사회와 언론이라는 주제로 제가 강의를 하고 그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강의의 맥락에서 여러분들 한번 접근해 보세요. 인천 사람 있나요? 없나요? 공통점이죠. 그렇죠? 인천 사람들 미안하지만 대통령도 한 명 아직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또 공통점이 뭔가요? 인천 사람이 아니면 어디 사람들인가요? 이 사람들이 다 어쨌든 비수도권, 서울 사람이 아닌 지방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저 거제도에서, 전라도 시골에서, 저 경상도 어디에서 시골에서 태어나서 어쨌든 성장해서 교육받고 정치인이 돼서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운영한 사람들입니다. 서울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요. 이번 선거에서도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또 뭡니까? 인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천 사람 없죠? 또 마찬가지로 서울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무런 거부 반응 없이 제가 서울 사람 없다고 하니까 다들 동의하셨죠? 저 사람들 어디 살까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서울 사람이 아니라는데 동의하세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친구를 따질 때는 너 어디 사느냐를 보지만 정치인을 따질 때는 너 어디 출신이냐를 본다.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건 뭐 나중에 설명드립니다. 자, 그럼 대통령만, 대통령 후보자만 그렇다면 좀 봐주겠는데, 최근에 이번 정부에서 장관으로 된 사람 또는 장관 후보에 오른 사람들도 다 한결같이 인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서울 사람도 봤더니 최근 봤더니 딱 한 명. 이분만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대부분 다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의 대학에 진출하신 분들이. 그 추측해 보면 촌에서 태어나서 지방에서 교육받다가 서울에서 이제 대학에 와가지고 자리를 잡아서 정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문재인 정부에 장착한 그 출신 지역들 이렇게 봤더니 비교적 출신 지역을 봅니다. 출신 지역. 그래서 뭐 수도권도 있고 충청, 전북, 전남, 부산, 경남 이렇게 다 있겠는데 장차관들이 다 어디 살까요? 인천 살면 안 될까요? 인천 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앞으로도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여태까지는 아마 없을 겁니다. 자,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세대에, 우리 세대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정관념 중에 하나는
결국 사람들의 그 정치인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떤 지역을 대표합니다. 대통령 한 사람만 빼놓고는 다 지역에서 우리가 단위로 뽑습니다. 시장이 됐든 군수가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구청장이 됐든 지역별로 대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의민주주의 체제는 지역 단위 대표자를 뽑는 시스템입니다. 전 세계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또 그것만 가지고 좀 불충분하니까 약간의 비례대표를 넣어서 지역으로 대변할 수 없는 무슨 그 노동자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소수계층 이런 사람들도 정치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지역 단위로 다 대표자를 뽑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민감한데 우리가 뽑는 많은 대표자들이 자세히 보면 우리 지역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역 사람이 아닌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는 우리가 나중에 또 설명드리고요. 자, 그렇게 된 여러 가지 이유는, 지금 우리 사회가 지역이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인식을 못하거나 또는 인식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인천 사람도 마찬가지고 서울 사람도 마찬가지고 제가 살고 있는 충남 아산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여기 이런 모델들, 우리 앞서 있는 이런 모델들, 대통령 후보, 장관, 뭐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 시골에서 태어나서 교육을 받고 성장해서 서울에 와서 출세하는 이 모델이 이제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비수도권 지방 사람들이 서울에 가서 출세하고 돈 벌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시대는 잠깐 지난 한 30년이었고 그리고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30년은 아니면 우리가 뭐 그 식민지와 그 6.25 동란까지 합치면 한 100년 정도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한반도 역사 지난 100년 동안은 아주 예외적이었습니다. 지극히 예외적. 앞으로도 또 발생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사람들이 태어난 곳과 죽는 곳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것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살아야 했다라는 겁니다.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역을 옮길 때는 더 좋은 지역으로 가는 겁니까? 더 나쁜 지역으로 가는 겁니까? 당연히 더 좋은 지역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더 살기 좋다고 이민을 가는 거고 호주가 더 살기 좋다고 이민을 가는 거고 한국에 더 일자리가 많고 살기 좋다고 동남아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기 좋은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러한 이동이 가능한 지역이나 국가는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주 예외적으로 식민지를 거치고 그 다음에 6.25 전쟁을 거치고 산업화를 거치면서 급격하게 한 3개 세대가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또래, 즉 우리가 흔히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는 1950년대, 6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그 전 세대, 우리 부모들, 30년대, 4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은 식민지, 산업화, 전쟁 이런 것 때문에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인천시에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인천시 인구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더니 인천시의 토박이 인구보다 저 황해도 쪽에서 전시에 이주하신 분들, 그 다음에 충청남도 서북부 지역에서 이주한 사람들, 그 다음에 저 아래 전라 남북도 쪽, 호남 쪽에서 이주한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실제 인천에서 태어난 사람들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과거 인천 제물포 인구 5만, 10만도 안 되던 곳이 이제 인구 300만의 도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럼 인천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입니다. 어디 가서 살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 서산에서 예산에서 강화도에서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왔다면 여기 있는 장관 후보들은 또는 대통령 후보들은 시골에서 살다가 소 키우고 김 매고 이러고 하다가 결국 서울에 와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출세를 했는데 저 사람들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패턴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똑같은 패턴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인천을 떠나서 더 살기 좋다고 저 강남에 10억 넘는 아파트 여러분들 사줄 수 있어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이동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은 몰라도 여러분들의 자녀는 지금 태어난 곳에서 교육을 받고 공부를 하고 직장을 구하고 그래서 여기서 죽어야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대부분의 국가, 대부분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정된 선진 국가들의 이주 패턴입니다. 이사 다니지 않습니다. 특히 지역을 옮겨서 이사 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된 이유는 이제 뭐 역사적으로 설명을 하면 뭐 여러분들 다 체험하신 겁니다. 이 작은 인천이 이제 지하철이 뚫리고 몇 호선이 되고 공항이 생기고 엄청나게 인구가 늘었지만 대부분 외지에서 유입된 인구들, 우리가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그렇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무작정 상경이라는 말 하면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대학생들에게 무작정 상경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합니다.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아무리 아는 사람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잠잘 데도 없는데 아무리 시골 산다고 해서 무작정 서울로 갈 수가 있느냐. 그렇게 대책 없이 무모하게. 그렇지만 우리 세대들은 이런 것들을 당연히 받아들여서 대거 어쨌든 서울로 이주를 했고, 이러한 이주는 산업화 이전에는 전쟁, 그전에는 식민지, 자,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한국인들의 어떤 이 인식 패턴에 잘 산다는 것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가서 잘 산다라는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됐습니다. 이런 인식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잘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긴 좀 안 좋아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가자. 자, 이런 인식들이 팽배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한국 사회는 이주할 곳이 없습니다. 이주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추석 됐다고 해서 고향 가는 젊은이들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어디 갑니까? 추석 연휴 때 이번에 고향 갑니까? 아니면 해외여행 가죠. 그래서 젊은 세대들 너희들 그 조상 숭배도 하지 못하고 예의 없는 녀석이라고 이렇게 비난할 게 아니라 굳이 갈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갈 고향이 없어요. 왜?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50대만 하더라도 서울을 떠난 50대도 부모님들 고향에 계셨지만 다 돌아가셨습니다. 제 많은 친구들이 시골 출신이지만 고향에 이제 아무도 없대요. 갈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아이들의 자녀인 지금 20대, 30대는 더 갈 데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한국 사회는 이제 정착의 시대로 갔다라는 겁니다. 지금 요 데이터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거 보면 잘 안 보입니다만 미국인의 부모 자식 간의 거리라는 데이터입니다. 작년에 조사한 건데 미국 사람들한테 성년 된 사람들한테 지금 너의 어머니가 당신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 그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세대 간의 거리가 거주지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데이터를 조사한 겁니다. 그랬더니 평균이 29km예요. 30km. 차로 30분 거리에 자기 부모들이 대부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대부분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부터 1시간 밖의 거리에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건 당연합니다. 왜? 자기가 태어나서 자기 살고 자기 부모가 있고 친구가 있는 곳이 훨씬 생존하기 유리한 곳이지, 객지에 가서 아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 데서 성공하기는 훨씬 더 어렵다. 그런 곳에서 행복하게 살기는 훨씬 더 어렵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언론에서 가끔 서울에 무슨 그 청년 주거 빈곤층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청년들이 지하에 살고 옥탑방에 살고 뭐 기숙사 돼야 되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등등. 그 청년 주거 빈곤층 아이들 거의 다 예외 없이 지방에 부모가 있는 아이들입니다. 서울이나 인천 수도권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아이들은
청년 주거 빈곤층이 아닙니다. 서울에 일자리를 구하러 서울에 대학을 가기 위해서 오는 아이들이 대부분 청년 빈곤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그런 아이들이 이제는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려운 세상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우리나라도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가려고 하지 말고 다른 지역에 관심 갖지 말고 여러분들 무슨 강남 8학군이나 강남에 무슨 재개발하는 거 여러분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중요한 건 우리 지금 남구의 부동산이고 우리 남구가 얼마나 살기 쾌적하고 부동산이 저렴한 이런 지역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다른 데의 부동산 시세가 뭐 중요하고 다른 데에서 뭘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히 중요합니까?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맨날 보는 TV를 트시거나 신문을 보거나 인터넷을 보면 여러분들이 정작 살고 있는 지역에서 그런 게 어떤 건지는 보여주지 않고 다 남의 지역 얘기만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저녁에 가족들이 학교 갔다 오고 퇴근하고 와서 밥상에 모여 앉아가지고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화를 통해서 가족 간의 유대관계도 생기고 서로 애정도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느 집은 우리 집에서 오늘 뭐 했는지 나는 뭐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인천 시민집은 어떻게 하는 건지 아세요? 다 옆집 얘기만 해요. 서울에서는 어떻고 저기 부산에서는 어떻고 대구에서는 어떻고 광주에서는 어떻고 정작 우리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는 얘기할 게 없어요. 왜? 모르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금방 서울에 가서 너 어디 사니 그러면 이제 젊은 애들 한 수 푹 접어 들어가야 돼요. 나 인천 살아. 자, 이게 지금 우리 인천시의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 젊은 인천 시민 청년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는지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늘 일상 접하는 이런 것들이 인천에 대해서 무슨 우리가 언론에 나온다라고 하면 거의 예외 없이 미안하지만 부정적인 겁니다. 빚이 너무 많다거나 아시안게임 하다가 쫄딱 망했다라든가 뭐 등등등등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다루는 언론에서 여러분들의 지역에 관해서 얘기할 때는 그거는 지역 사람들, 여기 있는 뭐 인천일보나 OBS 방송 같은 지역의 언론인들이 만든 그런 뉴스가 아니라 다 서울 사람들이 만든 뉴스입니다. 한 수 접구보는. 그래서 항상 문제만 있고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만 찾아내고 그래서 이류 시민이라는 낙인을 찍어줘야 되는 그런 양상으로 진행된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300만인 우리나라 세 번째 도시라고 하면서 아마 제 생각에는 전 세계에 인구가 300만이나 되는데 그 자기 지역에 신문이나 방송이 없는 도시는 아마 인천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 뭐 인천 방송이나 인천 일보가 있지만 이따 제가 뭐 그 통계를 보여드리겠지만 이용자 수는 거의 없습니다. 아마 여기 오신 분 정도 되면 인천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자부심도 있고 정체성도 있고 보통 시민과는 다르게 지역적인 정체성이나 자부심이 투철한 분이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인천 방송 OBS나 인천일보 구독하지 않을 겁니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인천 뉴스 나온 거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이게 현실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치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행복할 수가 없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남들이 만들어주지 않아요. 아무리 이웃 간의 사이가 좋다 하더라도 이웃집에서 우리의 생계를 책임져 줍니까? 생각해 보세요. 인천과 서울이 또는 인천과 경기도가 갈등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면 여러분들을 편들어 줄 언론은 뭡니까? 누가 편들어 줄 거예요? 인천 시민을 대변할 사람은 누구예요? 대변할 언론은 누구예요?
자,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이제 첫 번째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제 지역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해 온 것과는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 이젠 빼도 박도 못한다. 여기서 살고 여기서 죽어야 되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자식도 마찬가지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지역을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예외적인 게 아니라 전통, 역사적으로나 전통적으로나 세계 보편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다 자치를 해왔고 민주주의 국가라는 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다 자치를 하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 알아서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코 이 자치라는 게 우리 육돈일 교수님이 강의하셨겠지만 전혀 생소한 외래적인 게 아니라 우리 조선 왕조 500년 역사를 보더라도 매우 우리 전통에 뿌리 깊은 훌륭한 자치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가 식민지와 독재 정권을 거치면서 그것이 소멸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전통을 찾지 못하는데, 예를 들면 뭐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선왕조 500년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정확히 500년은 아닙니다만 500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500년을 강조하는 이유는 한 가문에서, 전주위씨라는 한 가문에서 한 국가를 500년 동안이나 통치해 왔다라는 것.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중국의 뭐 당나라, 송나라, 청나라도 다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고요. 저 유럽에 가면 뭐 한 200년도 못 가가지고 붕괴하거나 외침을 받아가지고 왕조가 바뀌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 그런데 그 조선 왕조 같은 경우에는 500년 동안 유지한 그 비결, 이런 것들을 보면 무엇이 있느냐? 철저한 자치분권 체제를 유지했다라는 겁니다. 특히 지역에서.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지역 체제를 보면 왕이 파견한 수령, 사또, 그 다음에 그 지역의 그 전문 공무원인 향리, 뭐 이방 같은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여론 양반층인 사림, 이 세 그룹이 서로 합의를 해서 지역을 통치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수령이 자기가 나는 과거급제하고 왕이 보낸 사람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상피제라는 제도를 뒀는데, 이건 뭐냐면 수령을 파견할 때 향리와 사림, 이 수령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이 수령이, 즉 사또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에 가면 안 되겠다. 우리 김영란법 전에, 훨씬 전에 이런 이해상충 이런 것들을 우리 차단하기 위해서 연고가 있는 지역에는 가지 않는다. 자기 출신 지역에는 사또로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인척, 즉 처가가 있어도 그쪽에 못 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철저하게 이런 지역의 분권 체제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조선시대 후기가 되면서 이 사림이 망가집니다. 사림이 망가지면서 이런 분권 체제가 이제 무너지니까, 사림이 망가지니까 수령이 이제 그 힘이 너무 세지고, 그러다 보니까 부정부패가 심하고 변학도 같은 이런 이제 인물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암행어사 제도라는 걸 만듭니다. 조선 후기에. 암행어사 별거 아닙니다. 지방 분권 체제에서 중앙에서 임명한 수령, 우리 시장 군수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니까, 지방에서 자치적으로 통제를 하지 못하니까 왕이 따로 암행어사를 보내서 감시하는 이런 체제였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지방자치라는 체제는 우리에게 굉장히 전통적인 체제이고요. 심지어는 일제 식민지 시절에도 지방자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식민지 때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뭐 군사독재 때문에 하지 못하다가 이제 우리가 6.29 선언을 하면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이제 보장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지방자치, 민선자치를 시행하게 됩니다. 1995년부터 선거를 통하고요.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1990년대 지방자치를 하겠다고 했을 때는 이제 심각한 모순이 이미 누적된 상태였습니다. 무엇이냐면 한 100년 동안 지방자치를 하지 못한 그 후유증이 남은 거예요. 그 후유증, 대표적인 후유증이 무엇이냐? 과도한 수도권 집중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어쨌든 수도권에 엄청난 그 자원과 사람이 몰리고
그 다른 지역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빈곤하고 문화나 복지나 이런 것들이 뒤떨어지는, 그래서 여전히 살기 좋은 지역과 살기 어려운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970년대만 하더라도 살기 좋은 지역과 살기 어려운 지역, 쉽게 말하면 도시와 농촌. 그래서 1970년대까지는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해서 무작정 상경해서 성공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었습니다. 연 10% 경제 성장하고 여전히 계속 공장 짓고 확장하고 해가지고 여전히 수도권에서 노동력을 수용할 만한 여지가 있었어요. 수도권이 계속 팽창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90년대가 되면 양상이 달라집니다. 이제 만원 버스처럼 꽉 찼어요. 더 이상 사람이 탈 데가 없어요. 올라올 사람도 없습니다. 왜? 빠져나올 사람들 다 빠져나와요. 그래서 이제는 이주의 시대가 이제 끝나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는 각자 자기 지역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살기 좋게, 건강하게, 윤택하게, 삶의 질이 좋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 주인은 지역 주민이고 그 대표 기구는 일단 우리는 지방정부, 국민이 세금을 내서 뽑은 사람들이 운영하는 정부가 지역을 대표하고 그런 인식이 굉장히 강하죠. 지역하면은 행정구역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천 시민이다 그러면 인천시라는 행정구역에 속한 시민이다라는 인식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방정부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정치는 지역 단위로 대표자를 뽑기 때문에 그 정당이 각 지역마다 후보자를 내서 대표자를 뽑습니다. 그래서 그 정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단체, 다양한 시민단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단체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이익이나 또는 그 여러 공동체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언론입니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언론.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을 알려주고 그 지역에 대한 여론을 형성을 하고 그 지역에 필요한 정보도 주고 또 그 지역에서 뽑은 권력자나 정치인들을 감시하는 역할도 하고. 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있는데 지역 주민들은 생계에 바쁘기 때문에 지역을 대표해서 무엇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공식적으로나 또는 상징적으로 위임을 받아서 활동하는 이러한 단체들이 지역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지역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이 사자가 잘 균형 있게 구성된 게 아니라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요거만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역 내에 언론이 활발한 지역들 대한민국에 몇 되지 않고요. 인천이 지극히 활발하지 않지만 인천보다 좀 나은 데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부산이나 대구, 광주, 인천보다는 좀 낫지만 아주 크게 낫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단체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이제 90년대 민주화되면서 많은 시민단체들이 생겼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유지하기도 힘듭니다. 또 시민단체 좀 한 사람들 중에서는 대부분 정계로 가면서 시민단체가 마치 정치 도구인 듯한 그런 인상을 주면서 시민단체의 권위를 떨어뜨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거의 존재하지 않고요.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지방자치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되면서 자, 인천시의 문제는 인천 사람들이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원시의 문제는 수원시의 사람들이 해결해야 되는데
자, 그렇게 되면서 자, 이제는 모든 정치인들이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자유한국당이 됐든 국민의당이 됐든 더민주당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한결같이 약속하는 게 있습니다. 지방 분권하겠다. 지방 자치 확립하겠다. 지역 균형 발전하겠다. 자, 요거는 지난 선거에서 지금 5명의 후보자들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과 관련돼서 만든 주요한 공약들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공약들을 쏟아냈습니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자, 이 사람들이 총 5차례의 TV 토론을 했습니다. TV 토론 한 거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많이들 보셨네요. 한 번 정도는 보셨죠. 근데 TV 토론할 때, 뭐, 별의별 거, 왜 반말을 하느냐, 당신 아들이 취업하는데 뭐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당신 딸이 뭐가 됐지 않느냐, 이런 사소한 것들,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다 문제 제기를 했는데, 어느 한 후보도 지방 분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 어느 한 후보도. 지방 분권이 선거 토론의 의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공약을 내세우긴 했지만, 그리고 그걸 누구도 왜 그거 토론하지 않느냐라고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제가 TV 토론한 거를 봤더니, 자, SBS, KBS, JTBC, MBC 이렇게 중계를 했는데, 어디에서 TV 토론을 했을까요? 어디에서? 그렇죠. KBS, MBC, JTBC 다 서울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선거운동은 어디에서 하나요? 서울에서만 합니까? 전국에서 합니까? 선거운동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면서 왜 TV 토론은 서울에서만 해야 될까요? 인천방송 OBS는 중계할 만한 시설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가지고 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생중계해 줄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자, 우리나라 지금 KBS, MBC, 그 다음에 지역 민방들 전국에 지금 HDTV 시설로 다 바꾸고 있고, 최첨단 기술 가지고 있고, 스튜디오 아주 좋습니다. 근데 왜 서울에서만 하는데도 문제 제기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왜? TV 토론하는 사람도 서울 사람들이고, TV 토론에 나온 사람도 서울 사람들이고, 거기 패널로 나온 사람들도 서울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지방분권은 의제가 될 수 없는 거죠. 관심이 없는 겁니다. 자기네들과 관련이 없는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은 지방분권하면 서울에 있는 권위를 또는 서울에 있는 이익을 빼앗아가는 거니까 하는 이런 피해의식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에 딱 한 번 했는데 베를린에서 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3번을 했는데 동부에서 한 번, 중부에서 한 번, 서부에서 한 번. 특정 지역에서 이렇게 몰아서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상징적으로도 지역을 옮기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지역 사람들이 패널로 나오고 그 지역의 문제를 대선 후보에게 질문을 하고 그것이 공약이 돼서 결국은 당선이 되고 나면 안 할 수 없는 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러 가지 지방 분권과 관련된 공약은 우리나라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역대 정권마다 지역에 대해서는 엄청난 장밋빛, 분권도 하고 균형 발전도 하고 혁신 도시도 만들고 쭉 하고 있지만 매우 더딜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민단체들이 초기에 여러 가지 헌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만 이런 시민단체의 이러한 캠페인들은 좀 쉽게 조금 비하해서 말하면 자영업자들의 창업 개업식하고 비슷합니다.
우리 경쟁력, 우리 프랜차이즈에 밀릴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들 어떻습니까? 개업하는 날 제일 화려해요. 친구들도 찾아오고 화분도 보여주고. 그래서 장사 잘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점점 손님들이 줄어듭니다. 시민단체들도 마찬가지예요. 시작한다고 했을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다음부터는 없어져요. 지금 우리 인천에서는 뭐 민주언론 시민연합 같은 시민언론운동단체를 만든다고 하는데 얼마나 오래 갈지 저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모이지만 처음 모일 때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왜냐? 지속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자치하면 정부 행정, 그러니까 시민사회 영역이나 언론의 영역이나 정당의 영역은 완전히 무시되고 자치하면 이 구청이나 시청이나 자, 이런 행정의 영역만 자치로 여기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지역의 주인으로서 행세하는 게 아니라 지방정부 공무원들의 지위를 받아서 움직이는 그런 서비스나 받는 객체, 대상, 그러니까 주인이 아니라 객체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또 이 과정에서 아까 말한 정치구조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중앙에 포섭된 정치입니다. 중앙에 포섭된 정치. 즉 지역의 자치의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예를 들면 지금 지방자치를 하는데 가장 커다란 장애물로서 흔히 얘기 나오는 게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입니다. 그래서 시의원, 구청장 이런 사람들까지도 정당에서 공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그런 정치적인 이데올로기가 이런 지역 정치, 지역 행정에 개입될 수밖에 없고, 자, 그래서 기초의원만이라도 정당 공천을 폐지하자. 그래서 다들 약속을 했지만 없던 일입니다. 이번에 후보들도 다 약속했지만 없던 일입니다. 왜 그런가요? 왜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이게 부조리가 많고 많이 장애가 되고 불필요하게 이런 풀뿌리 민주주의 자치까지도 보수와 진보 또는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갈리는 이런 현상을 만드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 생활자치에 무슨 정치까지 개입시키느냐. 이렇게 하면서 누구도 더 쉽게 그래 그걸 안 하면 되겠어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왜? 자, 우리나라 자치단체과 지방의원들은 이 국회의원 자신들을 공천해 준 사람들이 갑입니다. 유권자가 갑인 것 같지만 일단은 공천을 받아야 유권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됐든 뭐 한국당이 됐든 국민의당이 됐든 다들 정당의 공천을 받아야 되고 그 공천을 받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자신들을 공천의 영향력을 행사해 줄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겁니다. 그럼 대통령 선거하면 대통령 선거 운동은 누가 해줍니까? 대통령 선거 운동 누가 해줍니까? 여러분들이 하셨어요? 국회의원들이 합니다. 그렇죠? 국회의원의 선거 운동은 누가 합니까? 시도의원들이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한 사람들이 이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을 공천해줄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역의 일을 잘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비리사슬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깨자고 하지만 이 깨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시민들, 지역 주민들이 요구해야 되는데 지역 주민들 숫자는 많지만 인천 남구의 구민들이 5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하지만 결집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결집은 누가 하나요? 언론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 현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선거 투표율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왜 저런 사람들을 찍어줘야 해?
많은 사람들이 왜 투표를 안 하느냐고 하지만 투표를 안 하는 것도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주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투표를 안 할 권리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많은 유권자들이 어느 후보를 뽑든지 커다란 상관이 없는데 또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A당 후보나 B당 후보나 다 우리 지역을 대표할 만한 인물이 아닌데 내가 왜 가서 찍어주겠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정당으로 해가지고 일자로 투표하든지 아니면 아예 투표를 하지 않든지. 그래서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대표를 뽑긴 뽑는데 그 지역에서 가장 일을 잘하고 유능한 사람을 뽑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일을 잘하고 유능해 시장 일을 잘 만한 구청장을 일을 잘 할 만한 사람들인 아예 후보로도 나오지도 않고 나온다고 해도 당선도 안 되고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정당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사람들이 결국은 지역의 대표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누구도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감시하는 그런 기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일단 이게 우리 지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이주사회가 아니라 정착사회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각자 자기 지역의 문제는 그 지역 사람들이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해결해 줄 수 있지만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우선으로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이익을 우선으로 해결해 준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을 대표할 만한 사람들, 집단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정부고 시민단체고 언론이고 정당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대부분 지방정부 외에 지역 주민들을 대변할 만한, 대표를 할 만한 집단이나 세력들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역에서 권력을 잡으면 구청장이 되거나 시장이 되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지역사회보다는, 지역사회 발전보다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이로 인해서 더욱더 지역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 대해서 어떤 자부심을 느끼거나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자기 지역을 밖에 나가서 숨기고 자기 지역을 창피하게 여기는 이런 모순이 계속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리를 끊지 않고는 이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그 고리를 밖에서 끊어줄 것이냐? 밖에서 누가 끊어줄 것이냐? 결코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지역의 문제, 남의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은 자기 지역을 위해서 남의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줄지는 몰라도 그 지역의 문제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도구로서 결국은 그 기제 하나가 바로 언론이고 미디어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제가 10분 쉬었다가 2부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에는 제가 이제 지역사회 측면에서 지역이 갖고 우리나라 지역, 특히 인천 지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정체성 부분들에 대해 설명드렸고, 이제 후반부에서는 제가 이제 언론의 문제, 본격적으로 제 전공 분야인 언론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접근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산업 분야별 수도권 집중 비율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집중, 서울 집중도를 가지고 보면 뭐 예금이나 대출 이런 것들이 비교적 좀 집중도가 높고 70% 가까이 되고, 그래서 서울 사람, 수도권 사람들이 예금도 많이 하지만 빚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만 나머지 가장 그 집중도가 높은 것은 예를 들면 서울만 본다 하더라도 한 50%를 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수도권 전체를 봐도 70%를 넘는 게 없는데요. 이게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것들의 현실인데, 우리나라 방송, 신문과 방송, 언론은 90%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요. 90%.
이렇게 집중도가 높은 게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그 여러분들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시면 수상기를 등록하시고 시청료 2,500원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다 통계가 잡히는데요. 그래서 그 시도별 그 수신료 비율을 보면 서울은 인구 비례에 맞춰서 20%, 경기도 거의 20%, 그래서 두 지역이 합쳐서 40%, 인천은 약 8.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상기 비율과 수신료 비율, 수신료를 내는 비율은 거의 일치합니다. 당연히 일치하겠죠. 반면에 이거는 방송 제작비 비율입니다. 방송을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비율, 돈을 어디서 다 쓰느냐? 서울에서 86%를 씁니다. 그래서 방송 사업자는 48.6%, 방송 사업자는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지방에는 좀 있긴 있지만 대부분의 돈은 방송 제작비는 서울에서 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역별 미디어 현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 신문 구독률 보면 10위권에 지방 인천에서 발행되는 신문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신문 매출액도 80% 넘게가 서울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다음이나 네이버 뉴스 보시죠? 그 뉴스도 철저하게 서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지역의 뉴스는 거의 없는 이런 뉴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상파 방송을 보면 철저하게 수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직적, 전근대적. 서울이 중심이고 서울의 지위를 받고 지방은 서울의 부하인. 우리 지방자치는 그런 개념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KBS나 MBC 같은 공영방송의 경우에는 지방 직할국, 그 다음에 계열사 또는 가맹사 체제로 해서 대부분 본사에서 서울에 있는 본사나 가맹 체제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방송들은 단순한 중계 기능밖에 하지 못합니다. 근데 인천에는 그것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제 OBS 방송이 있긴 있지만 지역 주민들이 별로 시청을 하지 않아서 경영난을 겪고 있고 노사 갈등을 겪고 있고 끊임없이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또 서울 특히 그 방송권을 두고 경쟁을 해야 하고 있는 여기 SBS의 견제를 받기 때문에 서울 방송의 견제를 받아서 자기 지역의 방송이 다 죽어가지만 인천 시민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 방송을 자기 방송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자, 우리나라 여러분들 지금도 보세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KBS, MBC 사장 하는 걸 두고 늘 싸웁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금은 뭐 적폐청산한다 그러고 MB 대통령 시절에도 그랬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그렇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주요 방송사의 사장, 경영진을 임명하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피 튀기게 싸웁니다. 왜 정치인들이 거기 나서는 걸까요? 방송사 사장은 방송사에서 알아서 경영을 잘 할 사람 앉히면 되는 건데 왜 청와대에서 여의도에서 다른 어느 문제보다도 민생 문제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방송사의 구조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무엇으로 정치를 합니까? 여러분들 우리 남구에서 선출한 국회의원 이름이 뭔가요? 자, 두 의원 직접 만나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최근 일주일 사이에 언론에서 그분 뭐 하는지 알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번에 오늘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 했는데 여기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은 가표를 던졌습니까? 부표를 던졌습니까?
여러분들 몰라도 상관없어요.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 알 수가 없는 거죠. 국회의원 되면 얼마나 편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도 누가 뭘 하는지 감시하는 사람도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자, 우리나라에서 유권자들이 어떤 정치인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얼마나 텔레비전에서 많이 봤느냐예요. 텔레비전에 좀 많이 나오면 일 열심히 하는 것 같고 텔레비전에도 한 번 안 나오면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결국 미디어 정치다라는 겁니다. 정당 체제가 굳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여러분들 무슨 어느 정당에 당비를 내는 회원들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정당은 유명무실합니다. 사실상. 정당 출신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은 있지만 정당원들은 없는 게 우리나라 정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당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의존해야 되는 것은 선거운동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일이 다니면서 만나야 되는데 그러긴 힘들죠.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TV에 자주 나와서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건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지식이나 정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얻은 것이고 그걸 토대로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누가 잘한다, 못한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직접 무슨 법안을 발의를 했고 이번 법안에 어떤 투표를 했고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을 위해서 뭘 했는지 꼼꼼히 따지고 누구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시장도 마찬가지고 구청장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기껏 여러분들이 만난 것은 아까 TV 토론할 때 후보자들 정도 보는 겁니다. 자, 그것은 무슨 얘기냐? 그만큼 정치인들에게는 방송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언론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누구 편으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자기 편으로 만듭니까? 자기 반대편으로 만듭니까?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정권을 잡게 되면 제일 먼저 가장 주력으로 하는 게 대한민국에서는 방송을 장악하는 겁니다. 왜? 신문은 이미 편들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조중동은 누구 편이고 한겨레 경향은 누구 편이고 다 알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반면에 방송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영방송, 공영방송 체제를 만든 것은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말고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방송을 하라고 공영방송을 만든 겁니다. 근데 그 공영방송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피 튀기게 싸운다라는 겁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근데 그게 매우 쉽다라는 겁니다. 왜? 사장만 하나 딱 갖다 박으면 KBS 중앙국의 사장만 갖다 박으면 자기 편으로 그 다음에 MBC의 사장을 자기 편으로만 갖다 앉히면 전국에 있는 방송을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왜? 지역의 KBS는 중앙의 지휘에 따라서 움직이고 지역의 MBC도 중앙의 MBC의 지휘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시스템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선진국에서는 방송을 그렇게 수직적으로 통합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문화방송 같은 경우에 공영방송입니까? 민영방송입니까? 문화방송. 공영방송이에요? 민영방송? 공영방송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민영방송이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 민영이면 누가 주인입니까? 그거는 그냥 방송에서 하는 얘기고요. 여러분들 주인 아닙니다. 주식회사 문화방송이죠. 그럼 주식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공영방송이라고 하시는 분, 그러면 주식회사가 공영방송이라면 주인인 누구가 돼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알쏭달쏭 헷갈리는 이유는 시청료는 KBS에만 냅니다. 자, KBS는 시청료를 받아서 경영을 하는 한국방송공사, 그래서 공기업입니다. 그리고 그 운영은 여러분들에게 세금처럼 시청료를 강제 징수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럼 MBC는 뭐예요? SBS는 뭐고? 자, SBS는 민영방송입니다. 태영건설이라는 건설회사가 소유하고 있어요. 그럼 MBC는? MBC는 주식회사입니다. 과거에는 민영방송이었어요. MBC는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방송이기도 합니다. 왜? 어디서 시작했냐? MBC는 원래 부산에서 시작했습니다. 4.19 직전에, 4.19 혁명 직전에 부산에서 시작해서 성공을 해서 서울까지 진출해서 서울의 문화방송을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그걸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군사 독재 정권이 차지하고 있다가 이제 민주화가 되면서 그거 내놔야 되는데 누구를 죽이기가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방송문화진흥회라는 허울 좋은 단체, 법인 단체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 갖다 줬습니다. 나머지 20%는 정수장학회, 과거 5.16 장학회가 아직도 가지고 있고. 자, 어쨌든 그래서 MBC 같은 경우에는 이 MBC가 서울에 있는 MBC가 지역에 있는 MBC들을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방송.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서울의 MBC 사장이 되면 지역의 문화방송의 대주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내용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전국 방송을 전국적으로 쉽게 컨트롤하게 하는 구조를 가진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정권 교체될 때마다 방송 장악 논란이 일어나고, 자, 이런 것들이 되는 이유는 방송을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 사람들이 갖고 있고 조종하고 있고 그래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아까 여기 봅시다. 지금 어디 예를 들면 지금 문화방송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진주에 있는 것 또는 충주에 있는 지역방송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 지역방송 노조에서 지역을 위해서 이 방송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없애면 되겠느냐라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별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느냐? 여러분들의 인식 속에는 우리가 아까 첫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그 이주사회의 멘탈리티, 서울 중심 멘탈리티 그런 것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지역에 살고 있지만 방송이나 신문은 서울의 것을 볼 수 있다. 서울 사람처럼.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지역에서 만드는 미디어, 신문, 방송을 외면하고 좀 더 세련되고 좀 더 수준 높은 중앙의 것을 본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서울 가서 살지는 못하지만 인천에 살면서도 서울 사람처럼 문화생활, 미디어 생활을 할 수 있어. 왜? 텔레비전 똑같은 거 보고 신문 똑같은 거 보니까. 근데 거기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대신 아까 계속 얘기한 대로 남의 집 얘기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 내 집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알지 못하고 내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는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 그 정착, 그런데 이게 지난 30년 동안 여러분들은 우리가 그냥 그런 세상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특히 우리 미디어라는 것은 철저하게 시장 폐쇄적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 다 보세요. 인천에서 만든 거 하나 없이 다 다른 지역에서 가져오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가져온 거. 여기 있는 이거 아마 중국에서 만들었을 거고요. 이거는
펄프는 핀란드 거가 될 겁니다. 볼펜, 플라스틱 들어가는 거는 사우디산 석유로 만들었을 테고요. 옷은 아마 베트남에서 만들었던 것이고 거기 들어간 목화는 아마 인도에서 온 걸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먹는 것도 지금 해외에서 갖다 쓰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물건 상품들은 외국에서 온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물도 외국 거 먹습니다, 요즘.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미디어, 신문, 방송, 인터넷은 우리나라 걸 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아주 값이 싸다고 중국 방송이나 중국 신문 여러분들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주 수준이 높다고 미국이나 영국의 신문을 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미디어는 어쨌든 자국 내에서 만들어낸 것들을 소비하고 만들고 쓸 수밖에 없고 자국 내에서 자기 지역 내에서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선진국에서는 자기 나라 안에서 만든 뉴스를 보다는 오히려 더 자기 지역에서 만든 뉴스를 더 중시하고 선호한다라는 겁니다. 자기 지역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학부모라면 누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자녀의 담임교사가 중요합니까? 교육장이 중요합니까? 교육감이 중요합니까? 교육부 장관이 중요합니까? 누가 중요해요? 담임선생이 중요하고 학교장 선생이 중요한 거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가 중요한 거지. 교육부 장관도 훌륭하신 분이 하면 좋겠지만 당장 내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있는 교사들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상식적인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역과 언론 국가별 비교인데 26개국. 최근에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미디어를 이용하는지를 아주 쉽게 추적해서 통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영국에 있는 그 로이터 인스티튜트라는 연구소에서 한국을 포함한 26개국 선진국들 사람들이 시청자와 독자들이 어떤 뉴스를 선호하는지를 조사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점점 뉴스에 대한 취향이 굉장히 바뀌고 있고 여기에 맞춰서 뉴스를 만들어야 언론사들이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를 최근에 한 걸 보면 그래서 일단 어떤 뉴스에 관심도가 있느냐를 봤을 때 한국은 확연하게 다른 나라와 아주 확연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다른 나라는 26개국 평균입니다. 전체 평균. 가장 중요한 뉴스라고 관심도가 높은 뉴스는 63%를 차지했는데 뭡니까? 뒤에 보이세요? 어디에 관한 뉴스예요? 지역에 관한 뉴스입니다. 자기 지역에 관한 뉴스. 그 다음에 뭐 국제, 범죄, 뭐 정치 등등 순위였는데 우리는 자기 지역에 관한 뉴스는 별로 높질 않고 뭐 라이프 스타일이나 경제 이런 쪽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만큼 자기 지역에 대한 뉴스의 관심도가 낮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낮은 데가 인천시입니다. 왜냐하면 이따 통계를 보시겠지만 인천의 신문이나 방송 이용자들이 다른 광주, 대구, 부산보다 훨씬 더 낮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기 있는 것처럼 지역 뉴스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데 그럼에도 불만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서는 영국에서 영국 사람들이 불만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영국은 우리나라보다 조금 땅덩이가 크고 인구도 우리보다 조금 한 6천만. 그래서 선진국 중에서는 제일 좀 비슷합니다. 사이즈가. 그리고 런던 중심으로 좀 특정 지역의 집중도가 높은 또 그런 국가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방송 권역도 보면 우리가 무슨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렇게 방송 권역을 나눈 것처럼 영국도 방송 권역을 나눠서 지역별로 나눠서 지역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불만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지역 방송에 대한 불만을 뭐냐면 지역 방송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큰 거는 왜 지역 방송을 하느냐예요.
서울 방송을 보고 싶은데 서울에서 하는 드라마를 보고 싶고 서울에서 하는 뉴스를 보고 싶은데 왜 갑자기 거기다 지역 방송을 넣어가지고 하느냐. 이게 제일 불만이 높아요. 근데 영국 사람들의 불만은 그게 아니라 지역 방송이 지역 뉴스를 하긴 하는데 정작 우리 지역은 없다. 그래서 내가 저쪽에 뭐 스코틀랜드에 사는데 스코틀랜드를 하고 하는데 스코틀랜드 중에서도 저쪽 뉴스를 하지 왜 내 지역의 뉴스는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충청도 제가 아산에 살고 있는데 충청도 뉴스를 하는데 아산은 없고 저쪽에 뭐 대전이나 뭐 이런 다른 지역을 하니까 그건 내 지역 뉴스가 아니다. 그래서 그런 불만을 제기하니까 그래 그럼 어떻게 영국 정부에서 어떻게 했느냐? 그래 그러면 방송을 더 늘리자. 최근입니다. 지금처럼 무슨 인터넷 전 세계적인 방송을 하고 뭐 전 세계의 사람들이 동시에 방송을 할 수 있는데 영국에서는 아 그래? 그러면 이제 지역 단위 방송을 늘리자. BBC 공영방송도 이제 지역 단위 뉴스 서비스를 하자. 그래서 지역을 세분화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지난 몇 년 사이에 새로 생긴 지역 방송국들입니다. 새로 생긴 지역 방송국들. 그래서 좀 더 가까이, 좀 더 자기 지역의 뉴스를 또는 자기 지역의 정보를 얻을 수 있게끔. 그래서 그 지역의 사람들끼리 방송 매체를 이용을 해서 지역사회를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미국 지도인데요. 지금 이 넓은 미국을 이렇게 잘라놨습니다. 이 잘라놓은 게 뭐냐면 방송구역입니다. 각 지역별로.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KBS, MBC, SBS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공주파 방송이 여기에도 있으면 똑같은 게 여기에도 있습니다. 똑같은 게 여기에도 있고요. 근데 다 방송국이 다릅니다. 다 방송국이다. 다 지역 방송국 위주로 운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국도 인터넷이나 유선이나 위성으로 한 방송국이 미국 전역에 동시에 방송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지역을 통해서 방송을 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만 방송을 통해서 각자 자기 지역의 뉴스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위성방송이나 인터넷 방송으로 하면은 방송 하나로 다 전 국민들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자기 지역의 뉴스는 빠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모든 방송은 지역을 거쳐서 나가라라는 거예요. 지역 방송을 거쳐서. 그래서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지금 인터넷이 등장하고 위성 방송이 등장했지만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다시 영국의 로컬 미디어 이용을 보면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선진국에서는 국제 뉴스나 전국적인 뉴스나 지역 뉴스나 선진국 사람들, 우리 정착사회 사람들은 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역 뉴스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국제 뉴스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골고루 잘 섭취를 해야 됩니다.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도 알고 나라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도 알고 그러면서 내 지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언론 구조에 있어서는 국제적으로 어떻게 돌아간다거나 전국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 건 알지만 내 지역에서 어떻게 돌아가는 것은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왜? 아까 미국이나 영국처럼 그런 지역 방송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게 없어도 인천에 방송이 없어도 인천 KBS가 없고 인천 MBC가 없어도 누구도 뭐라고 그러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현실인데 그래서 이것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지역 언론, 지역 방송, 지역 뉴스를 선호하는 게 촌스러운 것도 아니고 시대착오적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착사회로 살면서 자연스럽게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기 지역의 뉴스를 만들어내고 이용하고 관심 있어 하고 세련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지역의 뉴스가 촌스럽다고 다른 지역의 뉴스로 대체할 수 있느냐? 대체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보면 미국인들도 보면 여기 있는 것들이 다 뒤에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지만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온라인 이런 중에서 전국 뉴스도 쓰지만 자기 로컬 텔레비전 뉴스나 로컬 페이퍼, 자기 지역의 신문이나 방송을 꾸준하게 같이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균형적으로 섭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하원 의원이든 상원 의원이든 이 사람들이 연방 워싱턴에 가서 뭘 하는지 매일매일 알 수 있습니다. 왜? 지역신문에서 다루는 정치 뉴스가 트럼프도 중요하고 북핵 문제도 중요하지만 정치 뉴스의 절반 이상은 자기 지역에서 뽑은 정치인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다룰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텔레비전 뉴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쉽게 손가락질하는 곳이 여의도죠. 국회의원들 일 안 한다고, 나쁜 놈들이라고 계속 뽑아주면서. 그러면서 가끔 텔레비전에서 보면 어디 뭐 유럽이나 어딜 가면 뭐 회의실에 자기 그 집무실에다가 침대까지 갖다 놓고 열심히 일하는 뭐 국회의원이나 연방의원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이런 것들 뭐 심심치 않게 나와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게 빠집니다. 아주 중요한 게 빠져요. 뭐가 빠지냐? 국회의원이나 연방의원이나 뭐 그 지방의원이 되면 그 사람 사무실에는 매일같이 기자들이 찾아옵니다. 매일같이. 와서 오늘 어디 가냐? 오늘 뭐 하냐? 오늘 투표한다는데 어디다 표를 던질 것이냐? 저녁에 누구를 만나냐? 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홍수 났는데 저 해외여행 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일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자기 지역의 언론이 와가지고 내가 워싱턴에 가 있지만 그 지역에 있는 내 출신 지역의 신문이나 방송이 있기 때문에 그 신문이나 방송은 매일매일 같이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보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인천에서 몇 명을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국회의원들이 지금 여의도에서 뭐 하고 있는지 본 적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럼 여러분들 알아서 잘하겠지 하시는 거예요? 감시 안 해도 챙기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알아서 잘할 겁니까? 그럴 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는 지역 언론이 있는 게 좋겠습니까? 없는 게 좋겠습니까? 없는 게 좋죠. 이게 우리 지역 언론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아까 말한 텔레비전, 중앙 공영방송은 철저히 장악을 하고 지역 언론은 지리멸멸하게 놔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익을 받는 유일한 집단이 정치인들입니다. 너무 편해요. 내가 뭘 하든지 신경 쓰지 않고 나중에 다시 선거 때쯤 되면 공천만 받고 그다음에 의정보고서라고 세금 낸 거 가지고 적당히 만들어 놓고 나 이거 했습니다. 그리고 뭐 중앙정부에서 당연히 주는 예산인데 마치 자기가 끌어온 것처럼 주민들에게 이거 내가 한 겁니다 하고 너무나 쉬운 거예요. 너무나 편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일을 안 하고 무능한 것은 그 사람들의 원래 자질이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감시하고 비판하고 추적하는 언론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역 출신의 국회의원들은 누가 감시해 줘야 됩니까? 수원에 있는 언론사가 감시해 줘야 되나요? 충남 아산에 있는 언론사가 이 지역 국회의원 일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시해야 되나요? 당연히 이 지역 언론들이 해야 되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이 우리 정치인이 정치가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이율배반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가장 지역 언론이 어려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우리들의 의식 구조, 미디어의 지역사회에 대한 의식 구조이지만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지역 언론에 대한 무관심, 이것이 기득권 정치인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라는 것. 자, 이런 현실을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왜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냐라는 겁니다. 아까 지방자치를 얘기할 때는 지방자치에 좋은 제도가 있었지만 그것이 제대로 2조 말기에 와가지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우리가 이제 식민지가 되고 독재 정권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국민들이 자유와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치를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 언론은 일제 식민지 시절부터 존재해 왔는데 왜 지역에는 언론이 없냐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정치인들은 지역에 언론이 없는 게 유리하다라는 건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거 외에 또 다른 역사적 배경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이래야 그럼 앞으로 우리가 우리 지역에 언론을 만들어야 되겠다. 언론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자, 이런 감이 잡히실 겁니다. 이게 안타깝게도 너무 저기가 멀어서 이게 일제시대 신문 발행 현황인데요.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신문은 지금 현재 어떤 신문입니까? 조선일보, 동아일보. 2020년 되면 100주년이 됩니다. 1세기. 그래서 사실상 신문이기도 하지만 기업으로서 우리나라에서 100년 이상 된 기업들이 별로 없습니다. 기껏 해봐야 활명수 만든 동아약품 정도만 얘기하는 건데 대단하게 우리 한국 역사에서 100년 동안 신문을 발행하고 있는데 이 신문들은 1920년부터 발행을 했습니다. 왜 1920년인가요? 왜 1915년도 아니고 1925년도 아니고 1920년일까요? 1920년 1년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3.1운동. 3.1운동의 혜택을 가장 크게 받은 게 바로 이 신문입니다. 왜? 3.1운동 직전까지 1910년에 한일 합방을 하면서 일제는 소위 무단 통치라고 해서 조선인들을 무지몽매하게 만들면 결국 독립의지는 금방 꺾일 것이고 결국 일본의 식민지, 일본의 이류 국민들로서 순응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경찰도 풀고 학교나 서당도 다 문 닫고 언론도 모두 폐간시켰습니다. 그런데 3.1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정부의 처벌을 무릅쓰고 독립운동에 나선 거죠. 촛불 시위나 태극기 시위와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전화나 핸드폰이나 문자, 메시지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과잉 진압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총칼로 진압을 받고 감옥에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전국 각지에서 수백만 명의 한국인들이 만세 운동에, 독립운동에 참여한 겁니다. 이것은 일본 정부에게 심각한 딜레마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진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은 조선인들의 독립 의지를 꺾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1차적으로 강온파로 나뉘게 됩니다. 강경파는 군대를 더 많이 보내자. 더 세게 진압을 하자라는 겁니다. 근데 온건파는 그게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다.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일본의 궁극적인 목적은 침략 목표는 한국이 아니라 한반도가 아니라 만주와 중국을 진출하는 건데 지금 한반도의 병력이 묶여 있으면 중국 점령에 차질이 생긴다. 그래서 온건파가 득세를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신문 발행을 허가해 주자. 그러면 어떤 국민 정서도 파악할 수 있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어쨌든 약간의 울분을 토로할 수 있는 창구를 좀 만들어주자. 우리가 너무 깝깝하게 목을 조였으니까. 자, 그래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 다음에 시사신문이라고 나중에 없어졌는데 세 신문을 허가해 줍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신문을 허가하는 당시에 전국 각지에 일본인들이 이미 신문들을 발행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뭐 대전, 부산, 마산, 대구, 전주, 군산. 그 당시 인구 일본인들 거주 일본 최대 한 3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일본 본토에서 이제 식민지에 와가지고 부자가 되겠다고 온 사람들입니다. 한 30만 명 정도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전국 주요 도시에 흩어져서 살면서 이 사람들이 신문을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신문을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한국인들은 신문을 못 만들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3.1운동이 터지면서 그래 신문을 만들게 하자. 그래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시사신문 3개의 신문 발행을 허용해 주는데 어떻게 허용해 주느냐. 일본 신문들처럼 전국 각지에 골고루 즉 3개를 허용해 주면 하나는 서울, 하나는 평양, 하나는 부산 이렇게 해줬으면 될 텐데 그렇게 아니라 3개 다 서울에서만 발행을 하라.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통제하기 쉽게. 자, 이렇게 되면서 사실상 우리 근대적인 언론이 3.1운동 이후에 등장하긴 하지만 그 모태가 다 서울의 뿌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일제 식민지 동안 일본인들은 계속 그 지방에서 신문을 만들지만 한국인들은 서울에서 만든 신문만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이미 식민지 시절부터 언론은, 신문은, 방송은 제가 여기 방송까지 넣지는 않았지만 방송은 서울에서 하는 것이야. 서울에서 유식한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야. 자, 이런 그릇된 인식이 깊숙이 뿌리 받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1950년대 돼서 이건 50년대 통계인데요. 그때 통계를 보면 서울에서 발행되는 신문하고 이게 서울에서 발행되는 신문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에서 발행되는 신문하고 발행 부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서울과 지방의 균형을 이뤘어요. 해방 직후 1950년대에는 이게 왜 가능했냐 하면 여기 있는 이 일본인들이 지방에서 만들던 신문, 이 신문사들이 이제 해방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신문을 만든 일본인들은 다 도망가야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든 신문 윤전기나 인쇄시설을 두고 갑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해방 직후부터 이 전국의 중소도시에서 신문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1960년대 들어서는 1950년대 들어서는 수도 서울과 중앙이 적어도 신문에서 균형을 이루는 자 이런 시스템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그게 오래가지 못하는데 그게 주된 이유는 무엇이냐? 1960년 5.16 군사 쿠데타가 61년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이제 신문사의 숫자가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일간신문, 주간신문, 4.19 5.16 군사 쿠데타 전까지는 전국 각지에서 약 100여 개의 신문, 일간신문 400여 개의 주간신문이 발행됐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이제 크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접어들면서부터 다시 우리 민주화가 되면서부터 다시 신문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 과정에서 신문의 숫자는 크게 늘어나지 않았지만 대신 크게 늘어난 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뭐가 늘어났느냐? 이 196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한국 사람들도 보통의 한국 사람들이 신문을 보기 시작합니다. 해방 이후 이제 기초교육, 학교 교육이 의무화되면서 이제 전 국민들이 문자를 깨우치기 시작을 했고, 자, 그걸 이용을 해서 신문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60년대 이후에, 제가 여기 통계는 넣지 않았습니다만, 거의 모든 집집마다 이제 신문을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1990년대에 가면 70%의 가정에서
신문을 배달받습니다. 70%의 가정에서. 지금도 아직 집에 신문이 아침에 배달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한 4분. 지금은 이제 10% 미만대로 줄었습니다. 크게 줄었죠. 앞으로 더 줄어들 겁니다. 자, 어쨌든 이 당시에 제로에서 70%까지 늘어난 거는 신문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는 겁니까? 줄었다는 겁니까? 신문의 수요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같은 신문이 한때는 500대 기업 안에까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신문이 크게 늘어나는데 이 과정에서 결국 지역에서는 어떤 신문을 읽느냐? 자기 지역의 신문이 아니라 서울에서 만든 신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서울에 가서 살진 못하지만 지방에 사는 이류 시민이지만 서울에서 발행되는 신문은 나도 읽을 수 있어. 서울에서 만드는 방송은 나도 볼 수 있어. 자, 이런 문화의식, 문화적인 허영심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까 말한 무작정 상경, 향도 이촌 해가지고 서울에 자식이나 친척 보내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었고 또 지방자치가 되질 않아서 서울에서 결정하는 것이 결국은 지방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시기에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인천에 살든 대구에 살든 광주에 살든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에서 만든 미디어를 이용하는 이런 습관이 생긴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으로 대중매체 신문 방송을 이용하는 세대가 됐는데 그 이용하는 방식은 자기 지역의 미디어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만든 것들을 이용하는 자, 이런 방식이 됐고 지방에서도 지역에서도 미디어를 만들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중앙의 미디어와 지방의 미디어를 두 개를 동시에 소비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이나 시간적인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게 더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앙의 신문, 중앙의 방송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의 현실인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갖고 있는 자, 이러한 특징은 보면 결국은 언론은 우리 지역의 언론을 다른 지역에서 만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인천 지역의 언론은 인천의 신문을 성남이나 수원에서 만들 수 없습니다. 인쇄를 할 수도 있을 수 있고 뭐 인터넷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 정작 만들려면 이 지역 사람들이 지역에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언론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장 제한적이다. 우리가 지금 다른 나라에서 온 것들 어디서 왔는지 따지지도 않고 마구 쓰고 있지만 언론이라는 것은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지역에서 우리 인천의 언론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또 우리 인천에서 다른 지역의 언론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문이나 방송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일반 경제적인 주체, 일반 기업과 달리 경영이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만들어서 인천일보 만들면 인천에서밖에 못 팔아요. 다른 데서 갖다 못 판다라는 겁니다. OBS 방송 만들면 채널 아무리 채널 꽂아놔도 다른 지역 사람들 보지 않습니다. 부산 사는 사람이 대구 사는 사람이 인천 지역의 뉴스에 왜 관심이 있겠어요? 자, 그 얘기는 무엇이냐? 결국 언론이라는 것은 지역의 언론은 그 지역 사람들이 만들어야지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만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역에 언론이 없으니까 잘 살아왔는데 여태까지 그렇지만 앞으로도 잘 살 수 있느냐는 아니다. 여러분은 그럭저럭 지역 언론 없이도 이 지역에서 내가 과거에 비해서는 경제성장 덕분에 잘 살고 지금도 행복하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더 이상 갈 곳도 없고 이곳에서 성공하고 이곳에서 행복한 삶을 누려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거죠. 누가 만들어줄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인천의 청년들 인천에서 자라가지고 지금 무슨 일본이나 해외에 가가지고 해외 취업시킬 겁니까? 우리 지역에서 그 청년들이 성장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토대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 중에 하나가 바로 언론이다라는 겁니다.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갖게 하고 애정을 갖게 하고 지역의 문제점이 뭔지 알게 하고 또 하나는 같은 지역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게끔 하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해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지역 언론을 이용하지 않고 외면하고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로 지역 언론 자체가 너무 부실하다. 또는 지역 언론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제 기능 해오기가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경영도 어렵고 잘 만들어도 봐주는 사람도 없고 잘 만들어도 힘들게 만들어도 봐주는 사람 없는데 뭐하러 힘들게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충 만들고 그럼 또 대충 만든다고 비난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사실상 지역과 지역의 언론이 같이 가야 됩니다. 2인 삼각처럼 여러분 운동회 할 때 다리 묶어가지고 같이 뛰는 것처럼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서로 따로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넘어집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그러면 지역 언론이 개선되어야 될 게 뭐냐? 지역 언론은 이대로 지금 이 상태에서 그럼 무조건 지역 언론들을 우리 지역 주민들이 보게 할 것이냐?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역 언론도 고치고 개선해야 될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여기서 다 다루지는 않을 테고요. 자, 그래서 저도 지역 언론을 전공하는 학자로서 지역 언론이 필요하다고, 지역 언론이 중요하다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지만 지역 언론인들을 대상으로서는 매우 신랄하고 가혹하게 또 비판합니다. 당신들이 지역 언론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로부터 외면받는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지역 언론처럼 시장이 안정적인 언론도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많은 언론 학자들이 앞으로 미래의 언론의 전망이 어떨 것인가 이렇게 고민들 하고 있는데 전국 단위 세계적인 언론사들은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지역에 충실한 언론사들은 비교적 외부의 경쟁자들도 들어오지 않고 보호해 줄 수 있으니까 또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앞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언론 중에서 가장 전망이 있는 언론은 따지고 보면 지역 언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하면 여러분들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 아세요? 정말로요? 대단하시네. 뭐 하는 사람입니까? 뭐 하는 사람입니까? 워렌 버핏? 뭐가 많은 사람이에요? 주식. 그렇죠. 돈이 많은 세계 최고의 부자 1, 2위를 거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철저한 원칙 중에 하나는 돈이 벌리는 데 투자할까요? 돈이 안 벌리는 데 투자할까요? 당연히 돈이 벌리는 데 투자하죠. 이 사람이 몇 년 전에 신문사에 투자했어요. 그것도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스 같은 큰 신문사가 아니라 미국에 있는 작은 지역 신문사를 샀어요. 그래서 왜 샀냐? 당연히 앞으로 전망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많은 지역 언론인들이 지금 고무대군 했었는데 일단 아까 제가 우리 가구 구독률로 본다면 신문 같은 경우에 인천에서 지역 언론이 어렵다라는 것은 적어도 신문 봤을 때 부산에서는 부산일보나 국제신문 같은 그 지역의 일간신문을 읽는 비율이 20%가 넘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매일신문, 이게 대구에서 발행되는 신문이고요.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동아일보보다도 많이 봅니다. 그 지역 신문을. 근데 인천은 어떻습니까? 0.7%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인천시가 우리나라 뭐 세 번째 도시고 자부심 있는 도시고 앞으로 발전할 것이다라는 환상을 가지실 수 없습니다. 다른 지역의 언론에 의존하면서 그 지역을 발전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지역에 있는 이런 뭐 경인방송이나 이런 방송들도 보면 실질적으로, KBS 같은 경우에도, 유일하게 지금 직할시에 방송국이 없는 데가 인천 아닙니까? 별 문제 제기하지 않고 여러분들 꼬박꼬박 수십 년 내시죠? 자, 이거는 지역 언론의 문제점, 지역 언론이 고쳐야 할 관행이 무엇인지 몇 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이제 기자들에게 의식 조사를 한 건데요. 그래서 왜 무엇인가 보도자료에 의존하고 감시 비판하지 하고 홍보성 기사 쓰고 협찬이나 받으려고 하고 출입처에 동화돼서 출입처 입맛에 맞게 기사 써주고 다른 데 쓴 기사 도용하고 추측성 기사하고 기자라고 무리하게 취재하고 등등 이런 것들을 고쳐야 할 관행이라고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이 문제점들의 특징은 뭘까요? 공통점은 뭐겠습니까?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질문으로 시작해서 질문으로 끝납니다. 공통점은 고칠 수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고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이거를 고친다면 좋은 지역신문을 만들 수 불치의, 즉 무슨 얘기냐? 지역 언론이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불치의 병에 걸린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의식을 바꾸고 지역의 언론인들이 의식과 관행을 바꾼다면 소생할 수 있고 상생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치분권의 필수 조건이 되려면 결국 자기 지역에 여러분들 언론이 있어야 되고 지금 중앙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언론을 여러분들 지역의 언론으로 만들려는 그러한 노력들을 하셔서 이 중앙 언론과 지방 언론, 지역 언론이 균형하고 공존할 수 있게 너무 중앙 언론만 치우쳐져 있는 이런 그 왜곡된 구조를 좀 깨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까 지도를 시작했죠.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지도는 어떤 지도입니까? 세계 지도입니까? 대한민국 지도입니까? 내비에 있는 지도입니까? 내비에 있는 지도죠. 내비에 있는 지도는 바로 여러분들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언론도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이제 우리 지역에서 지역 언론, 언론 운동도 하시고 이제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시민사회 운동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런 쪽도 많이 좀 지원해 주시고 관심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